수소는 이온되면 사실은 수소 이온으로 존재하는 거이진 않아요. 근데 그게 다른 게 수소랑 저기 염소가 만약에 수소랑 염소랑 결합하잖아. 그럼 이온 결합 아니고 공유 결합이에요. 걔네들은. 자, 88쪽 지각과 생명체.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나와요. 중학교 여러분들 때는 1학년에 있었을 거예요. 광물 암석할 때.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는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그 뒤에 이제 굳이 더 말하자면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뭐 이런 순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구 전체를 구성하는 거는 지금 여기 없는데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는 어떻게 되느냐? 철, 산, 규, 마, 뭐 이런 순으로 가요. 그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인, 뭐 이렇게 이 순으로 보통 내려갑니다. 일단 이것들을 봤을 때 공통적으로 보이는 원소가 하나 있죠. 뭐가 보이죠? 일단 첫 번째로 산소의 구성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지. 왜 산소가 이렇게 높냐면 산소는 반응성이 상당히 큰 편이잖아. 그래서 많은 물질들이 우리 지구 대기에서 많은 물질들이 산소와 반응한 산화물로서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소의 비율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거 말고 사실은 이번 단원의 이제 진 주인공은 이제 뭐가 되냐면 규소하고 탄소입니다. 규소와 탄소의 공통점을 말해볼 수 있는 사람? 규소와 탄소의 공통점. 응? 응. 몇 쪽이죠? 14조 원소라는. 14조 원소는 어떻다?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떤 결합을 한다? 최대 4쌍의 공유 결합을 하기로 원해요. 최대 4쌍의 공유 결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구조, 다중결합, 그리고 홀리라고 하는 반복 구조가 가능해져요. 이로써 얘네들은 큰 분자를 만드는데 아주 용이한 원소적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게 여러분들 이제 화학의 제심화 과정으로 넘어가잖아요. 지금은 화투에서 이번에 새로 바뀐 화투책을 내가 다 체크해 보지는 못했고 어차피 내가 메인이 화학이 아니다 보니까 기존에는 유기화학이라 그래가지고요.
탄화수소만 별도로 모아서 배우는 단원도 있었어요. 무슨 소리냐면 그 탄소가 하나 있는 메테인 가스가 있고요. 이 메테인 가스가 알코올화되면 만들어지는 물질의 이름이 메탄올이에요. 응? 탄소가 2개면 에탄올이 되고 3개면 프로판올, 3개가 프로페인이 되고 4개가 뷰테인이 되고 이런 붙이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혹시나 해서 미리 말을 할게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탄소 개수에 따라서 메타, 에타, 프로파, 뷰타 이따위 소리를 만약에 계약해서 학교에 가서 요 단원을 배울 때 화학 선생님이 하고 있다. 나한테 말을 하면 그거 수업 별도로 새로 짜줄게요. 그 내용. 원래 통과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학교 아직 발표 안 났잖아. 났냐? 아직 안 났죠. 일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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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왜 다 따로냐?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명에게 우리 이제 소원을 빕시다. 제발 이사벨은 가지 말기를. 거기 통과 선생이랑 물리 선생이 존내 씨발입니다. 야, 동인 용인 과학 시험 어렵다 하잖아. 통과랑 물리의 통과에 있어서만 따지면 동인 용인보다 이사벨이 더 씨발이에요. 딴 과목은 모르겠어. 시험 문제 이상한 거 가져와요. 내가 방금 말한 그 탄소 개수에 따라서 그 탄소와 수소가 공유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분자들은 사실 탄소 개수 그리고 탄소 개수에 따른 수소 개수를 바탕으로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이 몇 개 들어있는지랑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화학적으로 이름 붙이는 게 있어요. 예, 뭐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물질 이름을 말하면 그거 분자 구조를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거를 별도로 배우는데 그거를 유기화학이라 그래. 극단적인 예를 하나를 들자면 화학 물질 이름 하나 말해볼까? 디메틸 에테르. 이 이름만 가지고 이 물질의 화학식과 구조, 분자 모형을 다 그릴 수 있어요. 이런 거 배우는 게 유기화학이라는 거야. 자, 굳이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에테르라는 거는 산소를 중심으로 양쪽에 탄화수소 결합 구조를 가지는 걸 에테르 구조라 그래요. 그래서 알킬오 알킬이라 그래요. 근데 요 알킬이 탄화수소거든요. 자, 메틸이란 메테인에서 수소 하나가 떨어져 나와 있는 구조를 말해. 한마디로 CH3라는 거야. 근데 그게 다이, 숫자 2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디메틸에테르는 여기에 탄소, 수소, 여기에도 탄소, 수소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뭐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이게 이제 디메틸에테르예요. 이런 거를 별도로 배우는 내용을 탄화수소라는데 작년, 재작년 이사벨 통과 선생이 이지랄을 했습니다. 거기 제일 슬픈 내용을 하나 더 말해줄까? 거기 사립이죠. 그게 무슨 소리게?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사벨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나한테 이사벨 들은 애는 1등급을 찍고 졸업 2학년으로 넘어가긴 했어요. 네, 가르쳤거든. 딱 통과 레벨 나올 정도 레벨까지는. 그러니까 에탄올이 에틸 알코올이고 메탄올이 메틸 알코올이고 알코올이라는 거는 수소 대신에 OH가 붙었다 뭐 이런 걸 이제 세세하게 해가지고 학교에서 나올 만한 걸 다 가르쳐갖고 준비시켰고 애도 열심히 따라서 1등급이 됐습니다. 하지만 씨발인 건
어쩔 수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등급하고 2, 3, 4, 지금 이제 여러분들 5등급제잖아. 1등급과 2, 3, 4, 5의 등급 차이가 확 날 거예요. 인별성이 별로 걱정이 하니까. 뭐, 걸리면 걸리는 대로 거기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줄 거고, 안 걸리고 막말로 같이 동네에 가면 딱 동네에서 만점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레벨로만 해피하게 공부하면 돼. 동네에서 쉬워. 충렬이 제일 쉽고요, 이 부분에서는. 걔네들은 거의 뭐. 동네도 만만치 않게 쉽고요. 이사벨 시발이고요. 용인 무난했고, 동인도 그럭저럭 문제를 어렵게 내긴 하지만, 쓸데없이 빡세게는 안 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면 됩니다. 일단 뭐, 좋은데 떨어지길 빌어봅시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탄소와 규소를 우리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이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든 결국 하나의 커다란 분자 구조, 반복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때 그 중심 뼈대가 되는 원소가 몇 쪽의 원소가 된다? 14족 원소들이 그 중심 뼈대를 이루게 된다는 것은 지각과 생명체에서 공통점이라는 거죠. 특히 우리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걸 잠깐만 거슬러 볼게요. 원소가 모여서 광물이 되고, 그지? 광물이 모여서 암석이 될 때, 암석을 이루는 주요 광물을 우리는 조암 광물이라는 걸 중학교 1학년 때 이야기는 들었을 거예요. 제일 광물 많은 순서부터 따지면 장석, 석영, 후군모, 휘석, 감람석, 각섬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고 그 중에서 석영과 장석은 광물의 색깔이 밝은 색이었다. 후군모, 각섬석, 감람석, 휘석은 광물이 어두운 색이었다. 이런 것들 배웠잖아요. 그리고 조암 광물의 좋은 색은 전부 다 재미있게도 공통적으로 다 흰색이 포함돼요. 왜 그랬냐면 조암 광물을 이루는 공통의 원소가 산소랑 규소였거든요. 사실은 산소와 규소로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SiOX라는 규산염 광물. 이제 원래는 기본적으로 SiO4라는 단위체를 중심으로 광물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조흔색이라는 건 결국 뭐였어? 좋은 판의 광물을 긁어서 낸 가루 색깔을 본 거잖아. 그렇게 가루 단위로 긁고 보니까 뭐의 색깔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규산염의 색깔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고. 광물의 색깔을 어둡게 만들었던 게 바로 뭐랑 뭐냐면 철과 마그네슘이에요. 규산염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색깔이 밝은 색이야. 지금 저기 화강암이 있는데 검은색 땡땡이가 흑운모고요. 유리알갱이가 석영, 흰색 돌이 장석이야. 석영은 SiO2입니다. 규소와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장석은 거기에 Al2O3, 산화알루미늄이 섞여 있는 거예요. 결정 구조상에. 흑운모는 걔네들의 뭐 철이나 마그네슘이 섞여 색깔이 검어진 거란 말이야. 근데 저거 갈아버리면 전부 다 무슨 색깔 나온다? 왜? 공통적으로 얘네들은 규산염 사면체를 중심으로 해서 얘네들이 반복되는 결정 구조적으로 광물의 특성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원에서는 뭐를 배우느냐? 광물의 뼈대 구조인 규산염 사면체를 배우고 규산염 사면체라는 이 단위체가 어떻게 결합하기 때문에 어떤 광물은 쪼개지는 특성이 우리 그 광물의 특성할 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 쪼개짐, 깨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배웠잖아. 그리고 그냥 그거를 줄창 외웠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도 과학적인 규칙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거기까지 확대해서 배울 겁니다. 아시겠어요?
일단 이거 지금 칠판 빨리 메모 좀 하고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규산염 사면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규소 원자를 중심으로 4개의 공유결합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 4개의 각각 뭐가? 산소 원자가 위치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의 구조를 연결해 보면 뭐로 보인다? 무슨 구조가 된다? 정사면체 구조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의 전자 배치를 생각해봐. 규소 입장에서는 오비탈을 만족했죠. 공유결합이니까. 산소는 전자가 하나씩 모자라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산소들이 각자 전자들을 하나씩 더 가져와 있는 SiO4 4-의 이온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규산염 사면체가 하나의 단위체로서 위치하게 되고 이 정사면체가 어떤 배치를 하냐에 따라서 그 광물의 굳기와 쪼개짐 그리고 기본 결정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특히 쪼개짐. 자, 89쪽을 펴보시면 독립,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독립구조. 각각의 규산염 사면체는 독립된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독립형 구조는 실제로 화학식을 쓰면 대부분 M2SiO4의 형태를 지닙니다. 그래야지 보통 금속 이온들이 우리 이가양이온이 많잖아. 그래서 M2SiO4의 이온형 결정을 이루게 되는데 자, 요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중에 어느 쪽의 결합력이 더 강하죠? 공유 결합이 더 강하다고 배웠잖아. 즉, 독립형 구조는 각각의 사면체가 독립된 이온으로서 산소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순수하게 이온과 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으로만 결합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결합력이 강하다, 약하다? 상대적으로 약한 편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이 특정 방향으로라도 강한 방향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지. 이온은 규칙적인 반복 결정이니까. 그러면 얘는 깨짐 구조로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방향이 약하니까. 우리가 쪼개진다와 깨진다가 무슨 소리냐면요. 특정한 구조가 반복되게 되면 외부에서 힘을 가해서 얘를 변형시키거나 파괴시키려고 할 때 이거를 우리가 파괴 응력 혹은 전단 응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전공 용어는요. 근데 그 힘은 그 구조, 내부 구조 전체에 골고루 펼쳐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결합이 약한 부분이 있으면 약한 부분에 더 집중되는 특성이 나타나요. 극단적인 예를 말하자면 여러분들 화장실 휴지 있지? 여학생들은 모르겠고 남자애들은 은근히 가지는 그 승부욕 중에 하나 있잖아. 한 손에 손목 스냅으로 휴지를 깨끗하게 끊어낸다. 그지? 정확하게 힘을 잘 주면 관성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이미 여기서 끊으라고 파쇄된 점선 부위에 힘이 집중이 딱 되면서 딱 떨어져 나오면 그 은근 알지?
나만 뿌듯한 쾌감이 느껴지잖아. 남들한테 자랑하기엔 부끄럽지만. 근데 그게 잘 끊어지다가 끝에 찌직되면 왠지 좀 기분. 왜 거기서 찢어질까요? 그치? 거기가 약하니까 거기에 힘이 집중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독립형 구조는 감람석인데 얘는 모든 방향이 다 결합력이 약해요. 모든 방향의 결합력이 다 약하니까 특정 방향으로만 부셔진다. 어디로 부셔질지 몰라. 어디로 부셔진지 모른다. 어느 쪽에 가까워요. 어느 방향으로 부서질지는 모르고 그냥 부서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규칙적인 방향으로 부서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랜덤하게 부서지겠지. 그지? 그게 깨짐이에요. 오케이? 이걸 우리는 독립형 구조. 그래서 이 독립형 구조는 Si 한 개당 산소가 4개가 있는 거지. 요 단위체로 구성이 되니까. 두 번째가 단사슬 구조예요. 사슬이라는 건 줄을 말하는 거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요게 무슨 그림인지는 알겠지? 저 사면체를 우리가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 건데 요 양쪽 끝에 있는 요 산소 원자 있죠? 요 그림으로 따지면 얘랑 얘다 지금. 그지? 제가 다음 규산염 사면체와 공유하는 형태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적어도 이 축선상에 있는 산소들은 계속 어떻게? 산소 원자 자체를 공유하면서 이 단위체와 이 단위체와 이 단위체와 그 다음 단위체가 계속 공유하면서 연결되겠죠. 맞지? 그러면 적어도 어떻게 된다? 요 한 축선상으로는 결합이 어떻게 된다? 매우 강하겠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단위 결정체가 긴 막대기나 실처럼 뽑힐 거 아니야. 맞지? 자,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잘 봐봐. 여기에 요 한 단위체를 봅시다. 규소 하나에, 맞죠? 산소 원자가 온전하게 그 단위체에 속해 있는 산소 원자가 2개. 이웃하는 단위체와 공유하니까 절반치씩만 들어있는 원자가 몇 개? 2개겠지. 맞죠? 그래서 얘는 SiO3가 되는 거지. 요 구조로 보면 규소 하나죠? 온전한 산소 반 개짜리 하나하나. 왜? 얘는 여기 요 사면체에도 공유되고 있잖아. 얘도. 그러니까 반 개.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SiO3가 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 2-면 되는 거지. 얘는 긴 막대형 구조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두 축선 쪼개짐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두 방향 쪼개짐이란 쉽게 말해서 단사슬형은 이런 길쭉한 막대기 형태의 결정 구조일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뭉쳐져서 광물을 이루면 이런 덩어리가 되겠죠. 여기에 어떤 힘을 줘서 파괴를 한다면 요 방향으로 칼질이 가능하겠지. 이 방향으로도 칼질이 가능하죠. 요렇게 썰 수 있냐?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요렇게 썰어지고 요렇게는 썰어지는데 이렇게는 못 썰잖아.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쪽이니까. 그래서 파괴가 요렇게 부셔지고 요렇게는 부셔질 수 있는데 이렇게는 부술 수 없다는 거지. 쉽게. 물론
졸라 힘을 많이 주면 부술 수 있겠지만 그 방향으로 부서지기 전에 어디에 약한 축의 파괴가 먼저 터져버리겠죠.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얘네들은 두 방향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단사슬은. 복사슬은 뭐냐?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복사슬이에요. 구조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 있다? 단사슬이 몇 개? 두 줄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한 단위가 어디까지가 한 단위가 되냐면 여기서 요만큼이 한 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왜?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요렇게 반복이 되는 게 보이지? 그래서 복사슬은 이 한 단위치 안에 규소가 몇 개 들어있죠? 일단 4개 들어있지. 그리고 여기서 산소 개수를 살리면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잖아. 근데 13개인데 잘 보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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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공유되고 있죠. 그러니까 4개는 반개가 되는 거지. 13개 중에. 그래서 반개를 취급하면 5, 11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복사슬도 어쨌거나 사슬이지. 굳이 말하면 얘가 우리 스파게티 면처럼 생긴다면 얘는 페투치니 면, 그 스파게티 중에 좀 납작한 면 있죠. 우리나라 칼국수 같은 면. 광물 단위 결정 구조가 약간 그런 납작납작한 판때기처럼 생긴다고. 하지만 긴 막대기인 건 똑같지. 그러면 얘도 쪼개면 몇 방향으로 쪼갤까? 납작한 막대 구조가 되는데 어쨌거나 막대 구조니까 얘도 약한 방향이 두 방향이 나올 거 아니야. 두 방향 쪼개지는 거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판상형. 판상형은 뭐냐? 우리 단사슬이 2개가 연결되면 복사슬이었잖아. 각각의 단사슬이 계속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 얇은 판때기가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결국 요 구조를 가지고 보자면 내가 그리기가 귀찮아서 판상형부터는 안 그릴게요. 요 면에 속해 있는 이 원자 3개는 지금 뭐가 돼요? 공유용이 되지. 위에 얘는 온전하게 있는 산소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규소 하나에 산소가 몇 개분이 있는 거야? 2.5개분이 있죠. 0.5개짜리 3개에 1개짜리 하나니까. 그러면 결국 판상형은 어떻게 된다? 구조가 Si2O5가 되겠죠. 얇은 판의 구조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쉽게 말하면 우리 책이나 이런 형태의 결정 구조가 된다고. 옆으로 칼집을 넣어서 한 장 한 장 드러낼 수 있겠죠. 대신에 이렇게나 이렇게 썰 수 있다 없다? 없겠지. 한 겹 한 겹이 떨어져 나오게 돼요. 요게 판상형 구조야. 얘는 어떻다? 그러면은 한 방향으로 쪼갤 수 있게 되겠죠.
망상형 구조는 지금 저기 우리 책의 그림을 보면 막 입체적으로 뭉쳐져 있잖아. 그죠? 저렇게 뭉쳐진다는 건 무슨 소리냐? 규산염 삼연체의 모든 산소가 다 뭐 하는데 사용된다? 다 공유하는 산소 원자로 사용되는 거야. 이웃한 삼연체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규소 하나에 산소가 2개분씩인 거지. 자, 요거 잘 봐봐. 규소 하나당 산소의 개수비가 점점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있지. 온전히 혼자 산소가 규소에 속하는 게 아니라 이웃 규소들과 공유하는 산소의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 단위체 자체의 덩어리는 더 커지고 산소들, 그 규산염 삼연체들끼리 뭉쳐지는 힘은 더 강해지고 따라서 결합력이 커지기 때문에 매우 단단해집니다. 참고로 SiO2로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석영입니다. 얘가 운모예요. 흑운모, 백운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얘가 아까 감람석이었잖아. 감람석, 희석, 갑섬석, 운모, 석영장석. 자, 요렇게 되는데 결국 이거는 무엇이기도 하냐면 산이나 혹은 산소나 다른 형태의 어떤 화학 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이 침투에 들어간다고 할 때 결정구조 내부까지 파고 들어가기에 제일 쉬운 구조는 누가 되겠죠? 독립구조겠지. 결합력이 약하니까 내부로 파고 들어가기 좋잖아. 대신에 망상형 구조는 내부로 파고 들어가는 게 매우 어렵겠죠. 그러면 우리가 내풍화성 혹은 내부식성이라고 하는 다른 화학물질과의 화학 반응으로 커다란 덩어리가 조금씩 부서져 가는 변화를 풍화라고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제 곧 수능인데 갑자기 분위기 문학 풍화라는 단어가 국어 지문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문학 말고 문학에서. 일제시대 항일운동을 했던 반일 작가들이 꽤 많죠. 독립운동가 출신인 만해 한용운 선생님도 있고 필명이 곧 자기 죄수번호였던 이육사 선생님도 있고 실제로 그들만큼 강하게 반일운동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상당히 큰 힘이 되어준 시인 윤동주도 있죠. 그 윤동주 시인이 쓴 시 중에 또 다른 고향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의 시어 중에 풍화작용이라는 과학 단어가 들어있는 시가 있어요. 예, 뭐 소설 시 첫 문장은 이렇게 됩니다. 내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배꼽이 따라와 내 곁에 누웠다로 시작하는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적 자아, 그러니까 작가의 페르소나가 백골의 형태로 이제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향에 돌아온 날 이제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너무나 다 부서져서 백골이 되어 있는 내 영혼이 따라와서 내 옆에 누웠는데 그거를 작가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시어에 보면 그러네. 소리 없이 풍화작용하는 내 백골을 보며 우는 것은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또 다른 아름다운 영혼이 우는 것이냐, 뭐 이런 식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적 상상을 하면 백골이 이렇게 따라와서 내 옆에 이제 고향에
드디어 돌아왔다라고 한 뒤에 그 백골이 이제 하얗게 가루가 돼서 사라라락 날려가는 그런 장면을 그렸는데, 거기서 윤동주 시인은 그 풍화작용이라는 단어를 다른 시적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2년 동안 고민하다가 그냥 썼답니다. 그 짧은 글자 안에 그 백골이 이렇게 가루가 되면서 천천히 부서져 내리면서 날려가는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었다는 거야. 그 장면은 이해가 되죠. 시적인 장면을 우리가 공감각적으로 상상하면 이제 백골이 이렇게 딱 따라와서 누웠는데 애니메이션으로 딱 요즘에 챗GPT한테 동영상 만들어 달라 그러면 만들어 줄 거 아니야. 이제 일본에 가서 대학교 다니면서 문학 작품 쓰고 막 자기 친구들 독립운동가들 몰래 도와주면서 숨어 다니다가 이제 어쨌거나 해방은 되었고 고향에 돌아온 완전 다 지친 영혼이 돌아왔는데 이제 그 시적장에 해골이 옆에 싹 누워서 이제 샥 뼈마디가 가루가 돼서 싹 날려가는 그런 애니메이션적인 상상. 시어로 고쳐 적으려니 풍화적용만한 단어가 없더라. 그냥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그런 풍화작용을 이 광물들이 한다고 할 때 가장 풍화작용에 대한 내성이 강한 것은 뭐일 거다? 망상형 구조겠죠. 결합이 튼튼하고 단단하고 내부로 다른 물질이 침입하기가 힘드니까. 제일 약한 놈은 누구일 거다? 그치? 식초에 담가놓으면 샥싹 녹겠죠. 요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저 밑에 있는 거지. 자, 저기 89쪽 위에 표 바로 위에 봐봐. 규산형 광물의 결합 구조는 풍화에 관한 정도 결정형 쪼개짐이나 깨짐 등의 성질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저기 보면 간화수, 희석, 각산석, 흑모, 장석, 석영. 장석, 석영이 둘 다 망상형인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석영, 장석은 산소, 규소, 알루미늄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밝은 색이고 나머지 광물들은 산소, 규소가 주성분이지만 불순물로 뭐가 많이 섞인다? 철과 마그네슘이 섞이면서 색깔이 어떻게? 검게 됩니다. 이제 이런 차이들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오케이? 자, 요 내용 정리하고 90쪽 한번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우리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 물 제외하고 사실 제일 많은 건 물입니다. 우리 생명. 그 음료수 중에 2% 있죠. 2% 부족할 때 롯데에서 나오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혹시? 일반적으로 남성은 약 68에서 72%까지가 수분, 여성의 경우는 한 63에서 67%가 수분이에요, 몸에. 대략 한 3분의 2 이상이 물이다, 그죠? 그 물의 양에서 2%가 부족해질 때부터 사람은 갈증이라는 거를 느끼게 되고 4% 이상이 빠지면 탈수증이 옵니다. 그러니까 몸의 체액의 농도가 맞지 않아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물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이제 많은 것들이 뭐다? 단백질, 핵산, 그리고 탄수화물과 지질이 있어요. 일단 단백질과 핵산은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왜 뒤에 가서 상세하게 더 설명을 할 거라 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서 단백질은 세포를 구성합니다. 우리 몸에 가장 수분을 제외하면 제일 많은 것들이 바로 단백질이죠. 근데 그 세포가 보면 우리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것도 단백질, 피부를 구성하는 것도 단백질, 눈동자의 수정체도 단백질, 손톱도 단백질이에요. 그 다음에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 백혈구도 단백질. 그래서 세포를 구성하는데 그 쓰임에 따라
성질의 차이가 나죠. 같은 단백질인데 어떻게 성질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라는 거죠. 핵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유전 물질을 말합니다. 유전을 극단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뭐다? 유전을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은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닮았거나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닮았죠. 둘 중에 한 분이 가지는 어떠한 형태적인 특성, 성질들을 물려받아서 그게 조합이 되든지 둘 중에 한 분을 더 닮음으로써 그 형질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뭐 피부색, 눈썹 형태, 뭐 머리카락이 직몬지 곱슬인지 원래 약간 갈색빛을 띠는지 더 검은지 이런 거 등등등이 전부 다 그 세포 안에 들어있는 세포핵 안에 있는 이 유전 물질 세포들이 각각의 세포들이 이게 누구 세포라는 그 정보를 똑같이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걸 유전 물질이라고 그래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염색체, 염색사, DNA나 RNA를 구성하는 물질이 핵산이겠죠. 탄수화물. 원래 탄수화물이라는 말은 탄화수소화합물입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얘네들 전부 다 탄화수소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탄소를 중심 뼈대로 하고 수소가 기본적으로 공유결합으로 붙어 있는데 수소 대신에 다른 형태의 화학적 구조가 들러붙음으로써 각각의 물질이 가지는 성질을 만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는 탄수화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좁은 의미로 탄수화물을 만들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당류라는 말이 됩니다.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라 그래서 당 분자가 당 단위체 분자가 어떻게 연결되느냐로 분류되기도 하고 그 당 단위체가 5탄당이다 6탄당이다 해가지고 탄소가 5개짜리냐 6개짜리냐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상세한 설명은 좀 이따가 연결해서 할 거고요. 이런 당분은 우리 몸에서 주로 에너지원으로 바로 써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먹는 양에 비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양은 그렇게 높진 않다. 그리고 실제로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당분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는 당분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뭐로 저장한다? 우리 중학교 때는 지방으로 배웠죠. 맞지? 정확하게는 지질. 이 지질 안에 중성지방과 인지질과 스테로이드가 있어요. 지질은 여기서 설명을 끊고 탄수화물을 따로 하고 단백질, 핵산 요 순으로 넘어갈게요. 중성지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저장을 하기 위한 우리 몸에서 남는 에너지를 저장시키기 위해서 몸에 축적하는 상태가 중성지방입니다. 구성성분이 탄수화물하고 똑같이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이 되고요. 1g당 9kcal라고 하는 보통 우리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4kcal란 말이야. 훨씬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적은 질량에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변환시켜서 저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방은 또 다른 것이 하나 특징이 뭐냐면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양쪽 극지방에 있는 동물들 기본적으로 살이 어떻게 되죠? 같은 동물인데 체구가 더 좋죠. 극지방에 사는 애들이. 왜? 그게 체온을 보존하는 데 훨씬 유리하고 도움이 되지. 그리고 요즘 같은 겨울철이 되면 솔직하게 아무 해산물, 아무 물고기 먹어도 다 맛있잖아. 왜?
그렇지. 겨울철이 되면 특히 이제 11월, 12월에서 1월쯤 되면은 애들이 대부분 뭐를 한다? 봄에 날씨가 좋아질 때 번식을 하기 위해서 겨울철에는 뭐를 한다? 일단 네. 가을철까지 먹이 활동이 활발할 때 먹고 살을 찌운다는 거 비축을 해놓고 있다가 이 상태에서 봄이 돼서 날이 풀리면 몸에 비축한 에너지가 사실은 알로 다 빠지는 거죠. 그래서 봄 넘어가면서부터 생선이 맛이 없어져. 소위 제철이라는 게 있는데 제철이 사실은 언제가 되냐면 물고기가 영양을 먹어서 번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소와 난소, 소위 말하는 이리와 고니의 양분이 들어가기 전 단계까지가 맛있는 거예요. 그러고 애들이 산란하고 나면 가장 맛없는 시대가 돼요. 왜? 몸에 있는 모든 양분을 어디에다 다 갖다 넣었었는데 아래다가 다 몰빵을 쳤는데 걔네들을 놔왔잖아. 그 몸에는 힘이 남아있다 없다. 양분도 기름기도 그때가 제일 맛없을 때가 돼요. 예,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제철이라는 말이 돼요. 그나마 양식은 그게 덜 하죠. 왜? 아니지. 일정한 온도에서 내도록 퍼먹이니까. 자연산은 그 로또입니다, 사실. 그때 달라요. 왜? 아니지. 지네들끼리 먹이 경쟁했을 거 아니야. 그럼 자연산 물고기라고 무조건 맛있는 게 아니야. 자연산으로 생선을 잡았을 때 얘가 그 동네 대장이라서 동네에 맛있는 거 혼자 다 먹고 쳐돌아다니는 새끼인지 동네 따라가지고 먹이 경쟁 막 다 밀려가지고 비실비실하다가 눈앞에 미끼 온 거 보고 덥석 물었다가 끌려 올라온 놈인지 차이가 크다는 거야. 자연산은. 양식은 먹고 되져라 할 만큼 퍼주잖아. 그러니까 다들 뒤룩뒤룩 살쪘으니까 양식은 기본빵을 다 치는 거야. 특히 요즘에 가격은 싼데 제일 맛있는 물고기 숭어, 속칭 밀치. 그게 이제 정확하게 가숭어입니다. 그 눈동자 놀이끼리 한 놈. 그리고 이제 참숭어라고 또 그 눈동자 프리딩딩한 놈이 따로 있는데 종이 친척인데 둘 다 양식은 둘 다 맛있어요. 이게 이제 자연산이 돼버리면 동해 쪽에서 잡힌 놈이냐 서해 쪽에서 잡힌 놈이냐에 따라서 맛 차이가 또 확 나. 저기 서해 쪽에 애들이 갯벌에 사니까 흙내가 나. 동해 쪽에서 그러니까 똑같이 강바다 섞이는 그 부근에 사는 애들인데 동해 쪽에 사는 애들은 주로 바위에 사니까. 근데 밀치도 보면은 강에 올라오는 놈들 있거든. 여기 너희들 집이 이사벨이고 하면 저 온천철에 보면 물고기 뛰잖아요. 저기 연산동만 가도 폴짝폴짝 뛰는 놈들 있잖아. 걔네들이 그거예요. 숭어예요. 그게 참숭어입니다. 가숭어 말고. 그게 숭어 새끼야. 그 물에 보면 실제로 한 40마리씩 50마리씩 쑥 헤엄쳐 우르르 몰려댕긴단 말이야. 그게 숭어떼예요. 그거 잡아서 먹어야지 하고 먹으면 맛 하나도 없어. 강에 올라와 있잖아. 그럼 흙내 난다고. 그거 숭어예요. 그 포착포착 뛰는 거, 그 몸에부터 세균 떼는 거야. 훌쩍 뛰는 뒤에 그 물에 딱 떨어지는 충격으로 기생충 떼내는 거야. 포착포착 많이 뛰잖아, 강에 보면은. 온천천에 가가지고, 흘러가는 물 보면서 물멍하다 보면 한 마리씩 포착포착 뛰어 올라오잖아. 그게 다 숭어 새끼예요. 자, 어쨌거나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중성 지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이 우리 몸에 이제 사실은 내가 먹고 바로 에너지원으로 다 못 쓰잖아. 그럼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호르몬 할 때 배운 물질이 나오는 거죠. 글리코젠.
식물은 녹말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동물은 글리코젠으로 저장합니다. 간이라던가 우리 이제 근육 섬유 사이에 저장을 하게 되고, 그러고도 에너지가 남으면 뭐로 바꿔서? 지방으로 바꿔서 이제 여기 저장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지방을 그럼 나중에 네. 부족하면 쓸 수 있어요? 네, 쓰게 되는 거죠.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인가 디스커버리 채널인가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특집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거의 정확하게는 정글의 법칙 그 개인전을 한 적이 있어. 미국에서. 어디서 했냐면 남아메리카 대륙 제일 밑에 가면 칠레 안데스 산맥 끝자락에 있는 산맥의 이름이 파타고니아라는 산맥이 있어요. 브랜드. 그 패션 브랜드죠. 디스커버리 채널의 옷 그 최고가 라인업 중에 하나가 파타고니아 라인이잖아. 그게 그 산맥 이름이거든요. 서바이벌 대회를 하는데 서류 심사를 해서 10명인가 12명인가를 추려서 서바이벌 대회를 한 거야. 생존에 필요한, 자기가 생각해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간단한 도구를 그냥 백 하나 정도만 메고, 자기가 잘 지낸다는 걸 확인시켜 줄 수 있는 행동 관찰 카메라들 챙겨서 파타고니아 산맥 인근에 서로 만나지 못할 만큼 떨어뜨려서 위치를 잡고 무한 서바이벌을 하는 거야. 텐트나 이런 것들까지 못 들고 들어가는 상태로.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비트를 주거지를 만들어야 되고, 식량을 스스로 획득해야 되고, 물도 스스로 획득해야 되고, 탈락 요인이 제가 포기할게요와 관찰 카메라로 닥터들이 관찰하면서 건강 상태 너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레프리 스탑 시키면 탈락이야. 네, 그거 상금을 한 $10,000 넘게 걸어놓고 한 거야. $10,000인가 100,000달러인가 걸어놓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에서 한 서바이벌 한다는 사람들이 다 몰려든 거야. 서류를 제출해서 서류 심사해서 쳐낼 사람 다 쳐내고 그 방송용 캐릭터를 남겨서 뽑았단 말이야. 어떤 사람이 있어요. 미 특수부대 서바이벌 교관. 미 특수부대 그린벨의 서바이벌 교관. 식물학자. 고등학교 체육선생. 약사. 그 다음에 전직 군인, 사냥꾼 이런 식으로 해서 10명이 쭉 지원을 했는데 우승을 누가 했냐면 저기 캐나다 미국 국경지대 오데호 인근에서 거의 평소 나는 자연인이다 급으로 낮에는 전기조차 쓰지 않고 통나무 잘라서 카누 만들어가지고 수제 카누 만들어서 팔고 있던 아저씨. 우승. 우승 사유. 솔직하게 식량 구하는 기술도 존나 구렸고 집 만드는 실력도 존나 구렸는데 첫째로 성질이 제일 악착 같았고 두 번째로 몸에 쌓아놓고 가져 들어간 에너지량이 가장 컸어. 대회 참가 당시 체중 160kg. 그 있잖아. 배뚱뚱이 아저씨 말고 그냥 큰 아저씨. 그러니까 그냥 마동석. 키도 크고 덩치도 이러던 사람이 70 며칠 만에 마지막으로 경쟁하던 사람이 우리 아들 생일인데 아들 보고 싶다. 저 포기할게요 해서 포기하면서 그 개샹마이 상남자가 우승하는데 몸무게가 120까지 줄어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몸에 쌓아놓은 체지방이 많으니까 몇 끼 굶어도 이걸로 버틴 거야. 그러니까 한 80 몇 킬로가 60 몇 킬로 떨어지면 건강에 위기니까 레프리로 뺐는데 아직까지 덩치가 이랬으니까
그 인터넷 찾아보면 뭐 있을 거예요. 몸에 달고 들어간 비상식량이 너무나 많았다. 3만, 요즘은 한 1,500만 원 되죠. 그러니까 거의 평소 전기 안 쓰고 그 오두막 비슷한 데서 도끼 들고 카누 만들어 팔던 양반이라. 할만하죠. 뭐. 1,000만 원인가 1억인가 상금. 한 1억이면은 도전할 만하잖아. 자, 두 번째, 인지질은 우리 몸에서 세포막의 역할을 합니다. 저기 2학기 쪽에 가면, 이제 우리가 통합과학 뒷부분에 가면, 1학기 끝나는 부분쯤에 가면,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의 선택적 이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세포막으로 물질 교환되는 물질이 뭔지, 세포막에 붙어 있는 단백질을 통해서 교환되는 물질이 뭔지, 어떤 물질들이 통과되고 어떻게 통과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것들. 그리고 이게 세포막 말고도 우리 세포 안에 핵막이라던가 마이토콘드리아나 이런 애들이 막 구조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걔네들도 전부 다 인지질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이고. 스테로이드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는 도핑 테스트죠. 이제 약. 운동선수들의 그 약. 기본적으로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에서 성호르몬을 만드는 소재입니다. 성호르몬,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둘 다 스테로이드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런 녀석들을 이제 각각의 이제 탄수화물이나 지질 구조에서 어떤 구조적 차이가 있느냐인데, 그냥 간단하게 중성지방, 여러분들 중학교 때 우리 중성지방암의 소화 과정에서 이제 소장 입구, 소위 말하는 12지장에서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두 개의 지방산과 하나의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된다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게 뭐냐면 중성지방은 분자 구조가 이렇게 그려져요. 요 다리같이 쭉 나와 있는 이게 지방산이에요. 탄화수소 사슬인 거야. 그리고 여기서 요게 요렇게 다리 두 개가 떨어져 나가면 두 개의 지방산과 하나만 달려있는 게 모노글리세리드. 이게 글리세린이고 요게 지방산이라서 하나 붙은 건 모노글리세리드라 그래요. 인지질은 글리세린의 지방산이 두 개가 달리는데 하나는 이중결합으로 이렇게 꺾여요. 재밌게. 이거 말고 그러면 남은 하나의 결합에 뭐가 들어간다? 인산기라 그래서 인산이온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얘 때문에 여기는 물이랑 친하고 여기는 기름이랑 친해서 우리가 막 구조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 스테로이드는 보통 우리가 이제 그리면은 보통 이렇게 많이 그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얘네들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스테로이드 여성 호르몬도 있고, 여자한테 스테로이드를 꼬우는. 아니 그게 아니고 요걸 조심해야 돼.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은 우리 몸의 2차 성징을 이끌어내는 변화 방향이 달라요. 이걸 이제 소위 말하는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데, 극단적인 예로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거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랑 성분 분자 구조가 매우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거 실제로 그 식품회사에 개인이 소송 걸어서 배상액 얻어낸 것 중에 랭킹 탑10 안에 들어가는 배상액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유가 몸에 좋다는 광고를 과도하게 믿은 한 남성이 10몇 년 동안 하루에 2리터씩 두유를 마셨다가 꼬박꼬박 착실히 몸에 좋다니까 거의 하루 세끼 시리얼이나 간식을 전부 다 두유만 마신 거야. 유방암 걸렸잖아요.
남성이 두유 마시다가, 그 여성 호르몬 네. 어, 어, 가능하구나. 가능합니다. 그 소위 트랜스젠더들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구별해야 되죠. 게이랑 트랜스는 다른 존재입니다. 음? 물론 그 사이에 보면 좀 더 디테일한 변태들이 더 다양하게 있긴 한데, 이건 녹화를 끄고 할까? 재밌잖아, 이런 공부. 자, 당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가 있습니다. 이제 단당류라는 건 당분 하나, 그 단위체 하나로 이루어지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육각형 당들이 많아요. 이제 이걸 육탄당이라 그러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포도당, 그리고 과당, 그 다음에 갈락토스라는 것들이 있어요. 네, 이게 단당류들이에요. 가장 단위가 되는 기본 단위체들. 이당류는 말 그대로 이 육탄당이 몇 개? 두 개씩 붙어 있는 당이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단맛을 느낍니다. 여기에 속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엿당, 설탕, 유당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유당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교과 개정이 되면서. 옛날에는 이걸 젖당이라 그랬어요. 참고로 엿당은 포도당 분자 2개, 설탕은 포도당에 과당이 붙어 있는 거, 유당은 포도당에 갈락토스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커피 잘 내려주는 커피 전문점에서는 설탕 같은 거 안 넣고 당을 추가하지 않고 순수하게 우유 스팀만 잘 쳐가지고 라떼만 뽑아도 단맛이 나거든요. 우유 자체가 가지는 그 달큰한 맛이 있잖아. 그게 유당입니다. 그거 자체에 어느 정도 이 당분이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유에서 추출한 거예요? 우유에 포함되어 있는 당분. 다당류는 이제 얘네들이 졸라 많이 붙어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식물에서 양분을 저장하는 녹말, 그리고 동물에서 양분을 저장하는 글리코젠, 그리고 식물에 하나 더 있어요. 셀룰로스라고. 식이섬유라고 부르는 거. 사실 사람은 소화 못 시키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보통 식이섬유, 한때 이제 우리나라에 숙변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말이 많았고, 숙변을 제거하면 뭐 피부 미용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료수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자에 주름이 있고 거기에 똥이 껴가지고 이제 안 빠져나오면 그게 몸에 독소로 쌓인다는, 사실 다 구랍니다. 다 나와요.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진짜 변비가 엄청나게 심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래서 그때 한때 나왔던 음료수가 있어. 가끔씩 아주머니들끼리 모여서 수다 떨거나 아주머니들 많이 가는 동네 미장원에서 친한 아줌마 오면 냉장고에서 꺼내주는 그 전설의 황금색 음료수가 있어요. 남자들은 도대체 그걸 무슨 맛으로 먹는지 절대 모르는 음료수. 사 먹지도 않죠. 가격이 존나 비싸서. 미에로 화이바라고. 근데 생각보다 괜찮던데, 맛이. 그 파이버가 섬유라는 뜻이잖아요.
미에로 아름다움을 만들어주는 파이버 섬유라고. 정체는 셀룰로스. 사실은 저 셀룰로스 가지고 만들어 놓은 식물 섬유들의 복합체가 여기 있죠. 종이. 이 중에 다당류예요? 따지고 보면 이거 다당류죠. 근데 우리는 종이를 먹고 소화를 시키지 못하잖아. 근데 종이 먹고 소화시키는 동물 있죠. 소, 염소, 양, 소위 말하는 반추동물들. 걔네들이 그게 가능한 이유는 맹장이 존나 길어서. 그러니까 맹장이 우리는 거의 퇴화돼서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 셀룰로스 소화시킬 수 있는 동물들은 대부분 맹장이 다 졸라 크거든요. 어쩌면 그 맹장의 기능 중에 하나가 셀룰로스 분해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라고 하는데 우린 명확하게는 모르죠. 없으니까.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거의. 이제 이런 것들이 뭐다? 당류, 당분이었다. 이거 말고 이제 얘네들은 우리가 육각형으로 그렸잖아요. 이런 걸 육탄당이라 그러는데 나중에 우리 핵산에 가면 오각형으로도 그릴 거거든요. 이걸 이제 오탄당이라고 부릅니다. 그 핵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뉴클레오타이드의 중심에 들어가는 당류가 바로 저 오탄당이 됩니다. 이제 그 내용들은 뒤에 가서 배우게 되겠죠. 요거 이제 간단하게만 정리. 단백질. 다른 말로는 폴리펩타이드라 그럽니다. 펩타이드라는 거는 탈수 축합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단위체의 결합 구조 중에 하나가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단백질의 단위체는 바로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은 기본 구조가 탄소를 중심으로요. 탄소는 공유결합 몇 개 하죠? 4개를 해야 되잖아. 요 밑에는 수소가 붙고요. 요 위쪽에 우리가 알킬이라 그래서 곁사슬이 붙어요. 곁사슬. 이게 뭐냐면 저기에 다양한 형태의 탄화 수소 구조 복합체가 붙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체를 이루는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20여 종이거든요. 20종류가 우리 생물을 이룬단 말이야. 20가지가. 그 20가지의 아미노산을 결정하는 거는 요 곁사슬 자리에 어떤 구조가 붙느냐에 따라서 20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곁사슬에 따라서 아미노산들이 계속 연속으로 이어져서 긴 단백질 분자를 만드는데 여기에 붙어 있는 곁사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얘가 용수철처럼 말리는지 경첩처럼 한번 접히는지 우리 이 부채처럼 이렇게 다중으로 꺾여서 접히는지 이런 되게 다양한 형태의 구조를 만드는데 그걸 결정하는 게 곁사슬이에요. 그럼 사실 아미노산 20종류들이 어떤 순서로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단백질 덩어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그거 버거킹에서 이제 그거 해주죠. 개인 레시피. 그래서 그 누구냐 그 정승재는 368버거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가 먹는다 그러지. 치즈 6장에 베이컨 6장. 패티 3장. 빵, 패티, 치즈 3장에 베이컨 3장. 치즈 2장, 베이컨 2장, 빵, 패티, 치즈 2장, 베이컨 2장, 패티, 치즈 2장, 베이컨 2장, 패티, 치즈 2장, 베이컨 2장, 빵, 끝! 그게 진짜 미국식이고. 진짜 미국식. 그때
안성재가 자기 유튜브 채널에 이 정승재 이 양반 불러다가 그거 먹어보고 이거 짠 거 아니라고 더 짜도 된다고. 거기에 이제 피클하고 이렇게만 딱 들어간다고. 피클하고 패티하고 치즈하고 베이컨하고 이렇게만 딱 들어가는 법하고. 진짜 미국식은 이거보다 더 짜게 만들어도 된다고. 이래야 진짜 그 치즈하고 베이컨하고 햄버거 그 맛을 제대로 느끼는 거라고. 하여튼 뭐 이상한 그런 레시피를 만들 수 있잖아. 근데 맛은 있겠다. 그치. 에이씨, 다른 야채 따위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딱 그것만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한때 되게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 국민송이 될 뻔했던 노래. 참깨빵 위에 참깨빵 위에 순세고기 패티 2장. 치즈 피클 양상추. 뭐 부르는 거 있잖아. 그 순서대로 쌓는 거잖아. 그러면 사실 단백질도 어떤 아미노산을 순서대로 붙이느냐에 대한 거에 따라서 단백질 분자 구조가 바뀌고 그 단백질의 성질이 바뀌게 된다고. 그 순서를 결정하는 게 좀 이따가 배울 유전물질 핵산인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 한쪽에는 하복실기. 내가 과학 선생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구조입니다. 얘예요. 카복실기, COOH 구조. 우리 이제 아세트산의 그 산 부분이 요 구조예요. 카복실기. CH3COOH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 앞에 CHHH만 그거예요. 아세트산인 거야. CH3COOH가 아세트산이니까. 그러니까 카복실기 이 자체가 뭐를 띈다? 산의 성질을 띄어요. OH에 관련된 선을 띄워요. 네. 왜냐면 얘는 이온화될 때 요 수소가 떨어져 나오거든. 그리고 반대편이 아미노기라 그래가지고요. 우리 암모니아에서 수소 하나 뗀 요 구조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얘가 아미노기예요. 얘가 뭐를 뜬다? 염기성을 띱니다. 혹시 화학원 선행을 좀 깊이 있게까지 해본 친구 같은 경우는 혹시 한 사람 있냐? 화학원에서 산염기 공부한 사람. 아니, 그까지는 안 가봤나? 찍먹은 해봤어. 그럼 니는 이 이야기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겠다. 브레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 들어본 것 같긴 하죠. 그 산과 염기의 주장에서 염기가 OH를 내놓는다가 아니라 수소를 받는다라고 하는 걸 염기라고 보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수소가 여기에 배위결합으로 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이 염기성이 될 수 있는 거죠. OH가 없어도. 얘는 수소를 내놓으니까 산. 얘는 여기에 수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염기가 되는 거거든. 산화하는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비슷하죠. 정확하게는 이제 그거랑 다른 거긴 한데.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양쪽에 아미노산은 산성 성질과 염기성 성질을 분자 내에 양쪽에 다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산이랑도 반응할 수 있고 염기랑도 반응할 수가 있는 상태예요. 왜? 산성 물질을 만나면 염기 쪽에서 반응을 해버리면 되는 거고 염기성 물질을 만나면 산성 쪽에서 반응해버리게 된다는 거지. 그럼 지들끼리는 반응 안 돼요? 산이 지들끼리 반응하는 게 펩타이드 결합인데 이게 사실 정확하게는 평소에 얘가 여기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붙어 있어요. 아미노산이 분리돼 있으면. 근데 이게 아니고 지들끼리 반응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펩타이드 반응입니다. 뭐냐면
탈수 축합 반응이에요. 이제 공포 영화로 이야기를 하면 탈수라는 건 물을 빼낸다는 거고 축합이라는 건 잘라 붙인다라는 소리예요. 봐봐. 탄소 1번 겹사슬 수소 NHHCOOH 여기 아미노산 1번이죠. 그리고 여기에 HNHC 두 번째 알킬 수소 C 이중결합 OOH잖아. 탈수 축합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카복실기에 있는 OH와 아미노기에 있는 H를 잘라서 빼버리면 뭐가 나가죠? 네, 요거 잘라버리면은 물이 빠져나가게 되지.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고 나면 요 둘이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봐봐. 요렇게 붙어버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요렇게 붙어버린다. 물이 빠지고. 그래서 탈수 축합이. 네.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탈수. 단위체 분자가 짧아져서 붙으니까 축합인 거야. 이런 결합을 하는 거를 우리는 요렇게 나와 있는 이 구조를 펩타이드 구조라 그래. 빨간색 풀한 부분. 네, 여기를 펩타이드라 그래요. CONH를. 사실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 단백질 소화 과정 배우잖아요. 그 조금은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 나중에 생원에서 배우는 소화 과정하고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단백질을 먹으면 위액에서 펩신에 의해서 중간 단계 단백질로 소화가 되고 위에서 소화가 다 안 된 중간 단계 단백질로 다 못 간 나머지 단백질이 소장 입구에서 트립신에 의해서 다시 중간 단계 단백질로 소화가 다 되고 이 중간 단계 단백질을 소장에서 장액에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소화한다라고 배웠잖아. 이게 이제 우리 중등 교과에서 말하는 단백질 소화 순서예요. 원래는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은 위액에서 펩신에 의해서 폴리펩타이드로 분해됩니다. 쉽게 말하면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막 20-30개씩 붙어있는 커다란 덩어리란 말이야. 이게 이제 폴리펩타이드는 펩타이드 결합 구조가 5개에서 8개, 10개 정도까지로 듬성듬성 자르는 거예요. 위액에서. 그게 중간 단계. 중간 단계 1번이에요. 그럼 이렇게 폴리펩타이드 덩어리로 듬성듬성 잘라 놓은 거를 소장 입구 12지장에서 트립신에 의해서 2,3펩타이드로 분해되는 거예요. 펩타이드 결합이 2개 혹은 3개짜리의 단위체로 한 번 더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2단계인 거예요. 펩신으로 한 번 자르고 큼직큼직하게. 그거를 트립신으로 한 번 더 쪼수고 그게 소장에 내려오면 펩티데이스라는 효소에 의해서 아미노산 단위로 다 쪼아놓는 거예요. 중학교랑 배운 게 조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중간 단계 단백질을 부르는 말인 폴리펩타이드, 펩타이드 다중구조, 2,3펩타이드, 펩타이드 2,3중 결합체. 그러면 2,3펩타이드는 실제로 아미노산 3, 4개짜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 탈수 축합 구조로 아미노산이 쫙 연결되면 그게 뭐다? 단백질. 그리고 얘네들이 분자적으로 결합할 때 겹사슬의 종류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달라지고 겹사슬 때문에 만들어진 입체적 구조가 각각의 단백질이 가지는 고유의 분자 형태를 만들어줘요. 가장 극단적으로 우리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산소결합 효소가 있습니다. 산소 운반용. 분자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에 컵 홀더 있죠. 커피 이렇게 꽂아가지고 들 수 있는, 음료수 들 수 있는 컵 홀더. 에서 손잡이 부분 모가지 치고 그 컵 4개짜리처럼 생겼어요. 헤모글로빈 분자 모양이. 지금 책에 나와 있잖아, 저기. 95쪽 옆에 봐봐. 저 단백질 희한하게 꼬여있는 저 구조가 4개가 엉켜 있잖아요. 사실 저게 요 컵홀더 하나하나의 주머니 모양인 거야. 그리고 저 단백질 구조 저 안에 뭐가 쏙 들어간다? 산소 분자가 쏙 들어가는. 이게 컵홀더 모양이에요. 적혈구를 이루는 헤모글로빈 분자 구조가. 그러니까 산소를 제대로 운반하려면 단백질 아미노산 설계도가 이 겹사슬 순서가 잘 조립이 돼야 저 모양이 나오고 저기에 제대로 산소 분자가 쏙쏙 들어가서 결합이 된다라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근데 만약에 유전적으로 문제가 돼서 저 단백 헤모글로빈 저 분자 입체 구조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면 아미노산이 엄한 게 끼어서 여러분들 집에서 남자애들 레고 만들어 본 사람은 알 거 아니야. 설계도에서 부품 하나 잘못 꽂으면 연결이 돼야 하는데 그 다음에 그 난리 나지. 맞지? 그 부분도 다시 뜯어서 고쳐지거나 전혀 다른 모양이 만들어지잖아. 전에 레고 테크닉 가지고 막 조립해서 만들었는데 설계도랑 전혀 다른 거 만드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막 졸라 전자컴퓨터 같은 거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중세 레고 성 만들기였는데 뭐 슈퍼컴퓨터 모양 만들고 있는 이 또라이들 있잖아. 그죠? 원래는 막 스포츠카인데 투석기 만들어서 돌 던지고 있는 새끼들 있잖아. 모터 놓고 막. 그런 또라이들 있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순서 잘못 꽂으면 딴 게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구조가 달라지면 기능이 그치 제대로 작동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유전병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저기 봐봐. 머리카락을 만드는 케라틴, 수정체인 크리스탈린, 피부를 이루는 콜라겐은 아미노산 순서가 달라서 분자 모양이 달라서 성질이 다르고 형질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단백질이라는 이 구조는 열과 pH에 민감합니다. 소위 말해서 일정 이상의 온도를 가하면 열에 의한 변성이 일어나죠. 계란 흰자를 열을 가하면 후라이가 됩니다. 익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계란 흰자에 소금과 식초 혹은 레몬즙을 떨어뜨리고 적당량의 기름을 넣고 섞어서 유화시키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자, 그래. 마요네즈가 됩니다. 계란 흰자, 식초, 소금, 식용유를 섞으면 마요네즈가 나와요. 진짜입니다. 실제 레시피예요. 진짜 마요네즈 만들어요? 네. 거기에 이제 마요네즈의 감칠맛을 첨가시키고 싶으면은 맛소금을 넣으면 돼요. MSG 짱! 마요네즈가 계란이랑 김 섞은 거 먹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맛있구나. 누구냐. 이원일이 홍석천이랑 가게 돌아다니면서, 맛 평가해주고 가끔씩 이제 가게에 요리 비법 가르쳐주고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옛날에 백종원이 골목식당 하는 것처럼 요새 이원일이 유튜브에서 하고 돌아다니는데, 거기 보면 식당에 드레싱 만드는 거에 기본에서 보여준 게 그거잖아. 올리브 오일하고 식초하고 섞는 거야. 올리브 오일하고 식초하고 소금하고 이거 섞어서 기본 드레싱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다른 맛 성분들을 첨가해 간다고. 그러니까 기본이 오일 3에 식초 1인가? 거기에 이제 마늘을 좀 넣는다든지 다른 거 허브 갈아서 넣는다든지 그때부터 이제 가능하네. 이제 그 가게만의 샐러드 드레싱 소스가 이제 올라가는 거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죠. 자, 그럼 우리 몸에선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 세포가 되고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촉매,
효소가 되고 우리 몸의 온갖 종류의 호르몬으로서 생리작용 조절하고 아까 우리 스테로이드는 호르몬 중에 성호르몬이 스테로이드제죠. 나머지 대부분의 호르몬은 단백질입니다. 그건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그 단식 투쟁 길게 한 사람들은 원래 이 건강을 못 돌아온다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우리가 굶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제일 먼저 몸에 있는 혈액 중에 있는 포도당, 우리가 이제 혈당이죠. 이걸로 먼저 에너지를 만들어 쓰기 시작하고 이게 다 떨어져 갈 때쯤 되면 이제 간과 근육에 저장한 글리코젠을 꺼내서 태우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제 살 빼는 운동할 때, 유산소 운동할 때 최소 1시간 이상을 해야지만 살 빠진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1시간 시점이 뭐냐면 1시간 동안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해야 글리코젠의 상당수를 썼기 때문에 그때부터 체지방을 가져다가 당분으로 바꿔서 태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1시간 미만으로 운동하면 지방이 탔다 안 탔다? 네, 지방 자체를 바로 태운 건 아닌 거예요. 대신에 몸에 글리코젠까지 빨리 끌어 썼으니까 그 다음에 안 먹으면 지방을 꺼내 쓰겠지. 근데 직접적으로 지방을 꺼내 태운 시간은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운동 끝났다고 배고프다고 뭐라도 먹는 순간은 지방은 그냥 고이 저장돼 있는 거고. 새로 먹은 거 갖고 돌려 태우는 거. 그래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진짜 돼지고기 삼겹살 먹는 사람이랑 밥이랑 고기 먹는 사람이랑 누가 더 살찌냐면 밥에 고기 먹는 사람이 살쪄요. 아까도 말했잖아. 피하지방은 이거 탄수화물 먹어서 생기는 거예요. 지방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야. 위에서 탄수화물이에요? 지방.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몸에 지방으로 변화시켜서 쌓아 놓은 거라고. 그래서 저녁에 과일 먹으면, 저녁에 달달한 거 먹으면 과당입니다. 그래서 음료나 이런 것들 중에 액상 과당되어 있는 건 실제로 그 과일도 아니죠. 옥수수에서 뽑아낸 당밀이죠. 그거 같아요? 살 빼려면 저녁에 과일 쥐약이죠. 은근히 다이어트에 바나나가 좋은 이유가 바나나의 당분도 당분으로 당장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쓰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바나나에는. 근데 여러분들의 몸 안에 수분의 양을 결정하는 건 나트륨이란 말이야. 싱겁게 먹으면 살 빠지는 게 아니라 물이 빠지는 거예요. 너희들 몸의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면 나트륨 농도로 체액을 맞추니까 여러분들의 몸 안에 있는 수분도 어떻게 된다? 수분이 빠진다는 거예요? 누구냐? 김동현 그 제자들 운동할 때 맨 마지막에 그 몸무게 맞춘다고 땀 빼잖아. 그거 물 빼는 거 아니야? 그럼 짧게 먹어도 돼요? 짜게 먹으면 그 짜게 먹은 만큼 물을 네 몸이 더 흡수해 버리겠죠. 소변으로 안 내보내고. 아까 말했죠. 몸의 60에서 70%는 물이라고요. 짜게 먹는 만큼 몸무게가 느는 겁니다. 물이 흡수돼서. 이게 싱겁게 먹어야 살 빠진다가 아니라 살 빠지는 게 아니라 물 빠지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잘하는데 왜 난 다이어트를 못하고 있을까? 삶의 패턴이 다이어트에 좋은 건 아닌 것 같네. 강사 삶의 패턴은. 자, 핵산으로 넘어가 볼까요? 97쪽. 요거 지워도 되겠죠? 핵산. 어차피 뒤에 가면 상세하게 배우겠는데, 우리 세포의 핵안에 있는 유전물질이 이제 염색체죠. 세포 분열기 때는 염색체로 존재하고 얘네들이 감기 때는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배우잖아. 이 염색사를
자세히 확대해 보면 여기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알갱이들이 매달려 있거든요. 이 동글동글한 알갱이를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단백질 알갱이입니다. 얘네들이 엉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단백질 알갱이를 DNA 사슬이 이렇게 감아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 DNA 사슬을 확대해 보면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이중 나선형 사다리 구조라고 많이 그리게 되잖아. 그리고 얘네들을 더 확대해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요런 식으로 일정한 단위체가 하나는 정방향, 하나는 역방향으로 연결이 돼 있는 두 개의 이중 나선 사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DNA라 그러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요게 하나의 단위가 될 거 아니야. 하나의 단위체가 될 거 아니야. 요 구조가. 이 하나의 단위체 구조를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고요. 이 구조가 여기가 인산기, 인산이온 인지질에 있는 그 인산기랑 같은 거예요. 여기가 오탄당, 여기가 염기입니다. 오케이? 뉴클레오타이드는 DNA나 RNA를 이루는 단위체, 인산당 염기가 몇 대 몇 대 몇의 비율로 결합되어 있다? 무조건 1대 1대 1이죠. 인산 하나, 오탄당 하나, 염기 하나. 요 결합은 공유 결합이에요. 요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DNA와 RNA에서 쓰이는 당의 종류가 달라요. RNA에 쓰이는 당의 종류는 라이보스라는 당이고요. DNA에서 쓰이는 당은 디옥시라이보스라는 당입니다. 즉 DNA와 RNA에서 쓰는 오탄당의 종류가 달라요. 디옥시, 여기서 말하는 디옥시는 산소가 하나 덜 붙은 걸 말합니다. 구조적으로. 그리고 염기. 여기에 들어가는 이 염기가 바로 암호코드예요. DNA나 RNA는 쉽게 말하면 설계도입니다. 단백질 설계도. 그 설계도의 부분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는 건데, 이 염기에는 DNA에서 쓰이는 염기는 아데닌과 타이민, 구아닌과 사이토신이라는 4개의 염기를 써요. 이렇게 연결한 이유는 아데닌과 타이민 사이에는 2개, 구아닌과 사이토신 사이에는 3개의 수소결합이라는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소결합이란 일반적으로 분자와 분자 사이에서 생기는 결합 중에서는 대단히 강한 결합 중에 하나인데 좀 특이한 결합이에요. 뭐냐면 플루오린이나 산소랑 공유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수소 원자를 생각해 보면 그 비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힘의 차이로, 우리 지난 시간에 공유 결합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했죠. 동생이랑 세뱃돈 모아서 뭔가 사면 그건 내 거다.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힘 차이로 플루오린이나 산소 쪽으로 사실상 공유 전자쌍을 뺏겨버리잖아. 그러면 이때 수소는 사실 전자가 거의 빼앗긴 상태의 공유 결합을 하게 되죠. 이 수소가 다른 플루오린이나 산소를 보면 뭐가 있다? 비공유 전자쌍이 있잖아. 공유 결합 안 하고 온전하게 자기 혼자 쓰는 전자쌍. 얘네들이 가지는 마이너스 전하에 대한
얘가 플러스 전하라서 요 둘이가 강한 인력을 이루면서 연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연결되는 결합은 극성을 띠는 분자들 사이에 극성 분자 사이의 인력들보다 훨씬 강력한 분자 간 인력을 형성해요. 대신에 이온 결합만큼 강한 건 아니긴 한데 꽤나 강한 결합을 한단 말이야. 이걸 수소 결합이라 그래. 근데 그 수소 결합의 짝이 아데닌과 타이민 사이에서는 두 가닥이, 구아닌과 사이토신이라는 염기 사이에서는 세 가닥의 수소 결합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DNA가 돼서 이중나선으로 양쪽의 사슬이 서로 접합 결합을 할 때는 여기가 아데닌이면 반드시 반대편은 뭐가 돼야 된다? DNA라면 타이민 T가 되는 거지. 그럼 요 사이에 두 가닥의 인력으로 결합이 돼 있는 거야. 그럼 요쪽이 사이토신이면 반대편은 반드시 구아닌이 돼서 요 사이에는 세 가닥의 수소 결합력으로 결합이 돼 있는 거야. 반드시 반대쪽과 연결이 돼서 끌어당기고 있는 상태로 붙어 있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상보 결합이라고 해요. 오케이? RNA는, 그래서 DNA는 우리가 말하는 이중 나선 구조인데 RNA는 단일 사슬이거든요. 한 가닥에 이렇게 염기가 쭉 연결된 상태. 사실은 요거 한쪽 가닥으로만 돼 있는 건데 굳이 따지자면 RNA는 사본입니다. 우리 첩보 영화 그런 거 있잖아. 첩보 영화에서 열쇠 훔쳐 나올 때 어떻게 훔쳐요? 진짜 열쇠를 들고 나오진 않잖아. 그럼 바로 들키니까. 어떻게 복사를 뜨니? 그 고무 차력이나 흙 비슷한 거 이렇게 들고 들어가서 열쇠 살짝 훔쳐서 꾹꾹 눌러서 자국만 찍어 놓고 고무 차력 같은 거 어디 구두 뒷굽이나 이런 데 숨겨갖고 들고 나오잖아요. 그치? 이런 것들 본 적 있지? 그걸 찍어낸 사본, 자국이 RNA인 거야. 원래 DNA는 세포 핵 속에만 있어야 돼요. 원본이잖아. 손상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염기 하나 글자가 삑살이 나잖아?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미노산이 삑살이 나. 아미노산이 삑살이 나면 어떻게 돼요? 단백질 구조가 삑살이 나지. 그러면 그게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DNA는 웬만하면 핵 속에만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단백질을 생산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라이보솜이라고. 얘는 세포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한테 설계도를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원본을 보내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복사본, 사본을 줍니다. 그거 이제 우리 뒤에 가면 배울 건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거 두 가닥을 잠깐 떼요. DNA 두 가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살짝 떼. 그리고 요 한쪽 가닥에 사본을 이렇게 갖다가 찍어내는 거야. 그럼 얘는 한 가닥만 사본이 나오겠지. 그 한 가닥은 복사본이잖아요. 얘를 빼서 세포 밖으로 갖다 줘도 DNA 원래 데이터는 다시 그대로 온전히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찍어서 빼주는 사본이 RNA인 거야. 그래서 얘는 방이 다르고 염기도 A 그대로고 G 그대로고 C 그대로고 여기에 세 가닥 이제 맨 처음에 찍어낼 때 짝을 이루는 건 같은데 A 짝꿍이 T가 아니라 유라실이라는 U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몇 가지가 존재하죠? 총 몇 가지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존재할까요? 8가지인 거지. DNA의 뉴클레오타이드 아데닌과 RNA의 뉴클레오타이드 아데닌은 염기는 같으니까 하나 아니에요 라고 하고 싶지만 당이 다르잖아. 뉴클레오타이드,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디옥시라이보스에 연결되는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4가지인 거고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라이보스 당을 쓰는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 4가지인 거지. 그리고 얘네들이 연결이 되어서 지금 우리 책에 나오는 것처럼 DNA와 RNA가 있고 상부결합으로 저렇게 짝을 이루면서 DNA는 유전 정보의 저장과 복제를 세포 핵 안에서만, RNA는 유전 정보의 전달과, 즉 핵에서 라이보솜으로 보내는 정보 전달과, 라이보솜에서 뭐 한다? 단백질을 생산하는데 그 설계도를 쓴다는 거죠. 이 순서대로 갖다가 붙이세요. 나는 분명히 368버거를 주문했는데 빅맥이 나오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오더 내린 대로 단백질을 꽂아줘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해서 전달하는 용도가 RNA는 뭐다? 정보다. 그걸 전달하는 거다.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게 어디로 가면 되냐면 한 척이 200, 여기 보면 20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04, 205페이지. 그럼 저기 핵 안에 있는 DNA에서 RNA를 전사 찍어내면 찍어낸 RNA가 세포질로 나와서 라이보솜에서 번역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저렇게 아미노산 20가지를 하나하나 순서대로 정해주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 번역 과정을 배운단 말이에요. 아미노산이 20가지니까 염기 몇 개가 아미노산을 지정해야 될까? 염기 하나로 아미노산을 지정하면 쓸 수 있는 아미노산 4가지밖에 없죠. 1대1로 만약에 염기랑 아미노산이 대응된다면. 맞잖아. A는 무슨 아미노산, T는 무슨 아미노산, 뭐 G는 무슨 아미노산, C는 무슨 아미노산 4개밖에 못 쓰잖아. 그럼 염기 2개씩 묶어서 암호를 만들면 몇 가지를 쓸 수 있죠? 4, 4, 16, 16가지죠. AA냐, AT냐, AG냐, AC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우리 몇 개 써야 된다? 20개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염기를 몇 개씩 끊는다? 3개씩 끊으면 몇 개까지 쓸 수 있지? 암호를 64가지가 되죠. 그래서 그 64가지에 대한 암호 체계의 설명이 205 좀 밑에 있는 표인 거야. 코돈. 그러니까 DNA에 있는 3염기 암호, 트리플렛 코드를 전사해서 번역한 RNA가 가지고 있는 암호 체계를 코돈이라 그러고 그 코돈 글자 염기 순서에 따라서 저기 페닐알라닌, 유신, 유린, 프롤린, 세린, 뭐 타이로신, 히스티딘, 글루타민, 아르지닌, 발린 저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아미노산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DNA 요 염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비밀 그 암호문이 쭉 갈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전달하는 RNA는 RNA로 찍어낸 글자가 쭉 가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DNA에서 A, T, A, G, A, C, T, C, A라고 하면 이거를 찍어낸다고 치면 원래 DNA의 남은 한 가닥에는 뭐가 적혀 있을까요? T, A, T, C, T, G, A, G, T가 돼야 되잖아. DNA라면. 맞죠? 근데 이 줄을 찍어낸 RNA는 요 줄에서 T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된다? U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U, A, U, C, U, G, A, G, U가 되는 거야. 그러면 UAU, CUG, AGU이니까 여기 이제 찾아보면 되죠. UAU, UAU, 타이로신, CUG, CUG 어디 있냐? 류신, AGU, AG, 세린. 그러니까
타이로신, 유신, 세린 이렇게 아미노산이 순으로 연결을 해서 꽂아 놓으세요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전 물질대로 우리가 원하는 뭐를 단백질을, 효소를 합성해낸다는 거죠. 우리 세포에서. 이해가 돼? 그리고 이 유전 물질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보면 피부가 유독 검은 애들 있지. 잘 타는 애들. 유전 물질에도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집안은 대대로 그 멜라닌 색소를 생산하는데 아낌이 없어야 할 것이야로 적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데 필요한 효소를 우리 몸에 많이 가지고 태어나느냐 적게 가지고 태어나느냐가 피부 색깔을 결정해 버립니다. 그럼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데 필요한 효소가 많은 집안은 몸 안에 멜라닌 색소를 만들 준비가 잘 돼 있겠죠. 그런 사람이 자외선을 받으면 멜라닌 색소가 활성화가 되면서 확 까매지는 거야. 그럼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 효소가 적은 집안은 평소도 하얄 뿐더러 자외선을 받아도 덜 타겠죠. 왜? 멜라닌 색소 합성 효소가 적으니까 멜라닌 색소가 적을 거 아니야, 몸 안에. 그러면 당연히 걔네들이 활성화돼서 피부가 까매져도 덜 까매지지. 그래서 피부가 하얀 사람은 눈동자가 좀 더 갈색이에요. 피부가 검게 되는 사람은 머리카락도 훨씬 더 검은 편이고 눈동자도 훨씬 더 까매요. 왜? 그 사람은 멜라닌 색소가 원래 많은 집안이니까. 그럼 흑인들은 그냥 멜색소 떡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간혹 흑인들인데 그거 있잖아. 알비노. 아, 그 뭐지? 이 부분. 그 부분인 사람도 있고 전체인 사람들도 있는데 알비노증이라는 게 뭐냐면 그 멜라닌 색소가 부족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도 있어요. 나. 내가 참 유전적으로 온갖 걸 많이 달고 다니는데 선생님 팔에 백반증 있어요. 자, 좀 티가 나냐? 흰색 무늬가 보이지? 맞죠? 여기 타서 껍질 벗겨진 게 아니에요. 이게 여름에 보면은 흰색 부분은 덜 타고 나머지 부분은 더 타요. 그럼 꽃무늬가 나와요. 이게 우리 아들내미가 내가 맨날 야구하고 놀아다니면서 얼굴이 되게 까맣단 말이야. 이게 자기 피부는 흰데 내 아빠 얼굴은 까맣고 우리 와이프는 좀 흰 편이거든요. 거의 실내에서만 일하니까. 자기는 엄마 닮아서 피부가 희다고 막 우기길래 너 아빠 닮아서 피부 흰 거다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극구 강조하대. 전에 놀러 가서 목욕하면서 아빠 피부 색깔하고 자기 피부 색깔을 비교하더니 애가 좌절감을 느끼던데. 아니, 내가 훨씬 하얗거든. 나 이거 선크림 하나도 거의 안 발라서 이 색깔인 거예요. 1년 내내로 일주일에 한 경기씩 땡볕 받으면서 야구하고 뛰어댕겼는데도 이 피부 색깔인 거야. 나 되게 피부 흰 편입니다. 알게 모르게 흰 편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유전적으로 그런 정보들이 핵산에 들어있다. 이런 물질들이 전부 다 결국은 이렇게 큰 분자가 만들어지는데 중심축이 뭐다? 사실 이 단어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암석은 규소, 생명체는 탄소. 그게 가능한 이유는 공유결합을 4쌍이나 할 수 있으니까. 반복해서 길게 사슬로 연결하기 좋고 이중결합, 삼중결합을 해도 계속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분자를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끝. 좋았습니다. 네.